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승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하고 뭐 무슨 저 아는 사이예요? 예,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한참 동안 잘했고요. 아, 같은 회사였어요? 네, 정계 진출한다고 해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놔줬습니다. 네. 요즘 뭐 백수로 떠드는 모양인데 다시 데리고 가시지 그러세요? 뭐 백수로 떠드는지 몰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잘 됐네. 예, 이승우 변호사의 법승 TV, 예, 유튜브 법승 TV입니다. 예, 법승 TV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짚어야 될 주제가 많으니까 좀 빨리 진행할게요. 예. 이 정원 유착 의혹 있잖아요. 네네. 이게 영상 유출 책임 소재와 법적 쟁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설명 좀 부탁할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자막을 왜곡했다라는 거를 넘어서서 사실 자막 테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막 테러. 네. 자막으로 사실은 전혀 식별이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왜곡해서 네. 전달을 하는 형태의 자막 테러가 상당히 심각하게 예. 범죄화될 수가 있고요. 네.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이제 비방의 목적 네. 그걸 갖게 되면은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에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이 문구문헌을 사실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면서 형사 고소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점을 사실은 법적으로 많이 활용을 한 이런 수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자막을 해도 뭐 대통령실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냐? 네, 야, 그냥 질러. 예.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이제 MBC 데스크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실망을 한 게 네. 이게 내부 국내 정치용이면은 제가 이제 납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어떻게 국회를 상대로 욕을 할 수가 있느냐? 뭐 국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이건 한번 터지게 되면 국외의 그 외교 무대 안에서 이제 뒤에서 돌아서면서 사실은 조용히 참모들하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MBC가 자막을 입힌 거가 국제적인 내용이 돼버렸죠. 내용으로 자막을 입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 전체 신뢰도를 외교 무대에 있어서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가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잘 진행돼서 5년이 경과하고 났을 때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계속 언론상으로 남아서 네. 대한민국과 관련된 외교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계속 영구적으로 따라다니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버려서 진짜 말 그대로 MBC가 크게 외교 참사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거를 뭐 백악관에다 보냈다면서? 네, 조회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알아야 된다라는 취지가 되는 거고, 이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MBC라는 이제 회사는 사실은 이제 공공의 어떤 재정을 이용을 해갖고 그걸 나눠서 성장한 회사고 국가의 어떤 기반 지상파 시설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종이다. 그래서 어떤 한 정파적인 뭐 색채를 입었다 안 입었다를 떠나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 공영방송적 지위에 있는 지상파 채널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라는 자체가 상당히 그 데스크에서 이것을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파악을 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이 MBC와 민주당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어떻게 현재 단계까지는 사실은 뭐 이제 특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뭐 강압적인 수단을 쓰거나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했던 그런 사안들이 아니라서 그것만 가지고 어떤 이제 권한 유착 관계로 해갖고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참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까지도 확인이 된 것은 아니라서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좀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좀 법률적인 연결고리는 선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법적으로는 진상규명을 하고 법적 처벌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지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황상 MBC와 더불어민주당 간에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사실 상당히 위험한 이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자막이기 때문에 그 자막을 씌울 때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해당되는 그 음성이 사실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사실 잘
잘 안 들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막을 처음부터 뚜렷하게 해서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 자막이고요. 그 자막의 워딩대로 사실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보면 저 예전에 보면 그 코미디 방송 등 중에서 보면은 네. 영어 발음은 전혀 그런 발음이 아닌데 한국어 발음으로 더빙을 해갖고 농담이나 개그의 소재로 썼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 거기서 보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예. 그런 그럴듯한 걸 갖고 사실은 자막 테러를 하거나 자막 왜곡을 해갖고 사람들이 그걸 그 말이다라고 생각하고서는 확증 편향적으로 듣게끔 만든 상황이 됐으니까 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네. 사실 근데 그거를 법적 쟁점화까지 시킬 상황으로 갈 수 있느냐? 네. 그거는 사실 정치적인 부담이 서로 너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 상태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자막 테러라고 하는 그 용어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네네. 그거가 실제로 존재하는 예. 사법 처리 사안이군요. 자막 테러라는 표현을 간단히 생각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자막을 가지고 사실상 왜곡을 완전히 시키는 걸 수준을 넘어서서 매장시키는 단계까지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애매한 문장이나 애매한 단어들 같은 것들이 마치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언급되는 것처럼 이번 자막에는 XX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XX라고 하는 이 기호에 네. 통상적인 이 표현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XX를 보면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문맥을 속에서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네. XS라고 그러니까 자막에 XX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잘 몰라서 잘 안 들려서 XX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의도적으로 XX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도성을 갖고 XX라고 했다면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단어를 떠올리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안 들리던데요. 저는 예. 봤는데 그 앞부분 예. 내용 안 들리고 맨 끝에만 네. 들리더라고요. 저는요. 거의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불분명한 형태고 음소거를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소음을 제거해서 들려주는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예. 저는 잘 구분이 안 되고 순간적으로 많이 후루룩 하고 나가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예.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자막까지 다 처리가 돼갖고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가 있었는지 신기하다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가장 불리한 선택을 했다. 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그거는 비방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정통망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으로 가죠. 이재명 수사 관련입니다. 예. 성남 FC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 성남 FC에 후원을 한 기업이 6개인가 5개인가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경찰은 두산건설만을 주로 했죠. 문제로 삼아서 그것도 제3자 뇌물 공여로 예. 했는데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서 검찰은 네이버와 차병원을 네. 수사하면서 이재명의 직접 뇌물 수수로 예. 그 죄명을 바꿔버렸어요. 혐의를. 네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금액 관련해서 성남 FC에서의 어떤 돈 사용처에 네. 대한 부분을 이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 속으로 직접 편입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3자 뇌물 공여 형태가 아니라 직접 뇌물 수수에서 구조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이제 165억 원에 대한 금액 전체를 사실은 다 이제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금 놓고서 보는 형태가 됐습니다. 네. 두산건설만 놓고 보던 것이 아니라 전체 성남 FC로 들어간 돈 자체가 다 부정한 청탁 목적으로 돈이 들어왔던 것이고 대가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좀 검찰의 논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요새는 이제 영장 사본을 의무적으로 교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곧 아마 노출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범죄 구성과 혐의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곧 언론에 공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직접 이제 뇌물 구조로 영장을 청구했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동시다발적으로 영장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발부를 해준 것을 보면 예. 그 논리 구성 자체가 상당한 친밀성을 갖고 있고 혐의에 대한 관련성이나 해당되는 혐의 소명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성남 FC 수사 관련해서 그 성남 FC의 전 대표 예. A 씨의 진술이 예. 보도가 됐는데, 예, 곽땡땡 대표. 예, 예. 거기 보면 네. 이재명이가 구단주니까 예. 새 대표로 선임돼서 인사하러 갔더니 정진상이의 지시를 받아라 라고 하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예. 그 이후에 정진상이는 성남 FC에 아무런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거의 모든 전행을 했고, 예. 그 자기 밑에 있던 그 회계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정진상이한테 보고하고 예. 집행하고 막 하더라. 네네.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 경우에 정진상이는 어떤 그 혐의점을 받게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공모관계에 있었다라는 혐의가 아마 적용돼서 이재명과의 공모관계. 그렇습니다. 네. 예. 이재명과의 공모관계에 있었다라는 네.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그 기사 내용도 봤고, 네. 그 이제 A 대표, 네. 박 대표라는 분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예. 아는 분인데요. 네. 네. 이제 그 분에 대해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성남 FC 이제 구단주로 취임을 해갖고 활동을 한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네. 당연히 전 조사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사상으로 보면 왜 난 조사 안 하고 사건 관계돼서 정리가 되는 구순으로 들어갔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중요 진술을 해줘야 될 참고인 조사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수사가 사실은 혐의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하려고 했다라는 아하. 시도처럼 보여서 네. 이해가 안 됐고, 또 네. 그 곽 대표님도 변호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변호사로서 법리에 밝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본인도 아마 납득이 전혀 안 됐을 겁니다. 왜 안 부르는지. 왜 난 안 부르지? 예, 그러니까 정작 불러야 될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조사를 시급하게 종결하려고 했다. 네.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그 조사를 하고 나니까 아마 정진상 씨에 대한 고리가 연결이 되면서 아하. 직접 뇌물수수의 문제로 아마 비화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추측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전 대표가 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검찰로 넘어오면서 예. 검찰에서 이제 예. 참고인 진술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보도가 돼서 알려지게 됐다. 그렇-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예, 예전에 드루킹 사건도 사실 그랬어요. 음. 경찰이 워낙 초동 수사를 개판으로 하는 바람에 거의 묻힐 뻔하다가 검찰로 와서도 이게 시원찮은데 특검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그랬잖아요. 예, 예. 이 경우에 이 경찰의 미진한 수사, 예. 이거는 사법 처리 대상이 안 됩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바가 예. 있는데요. 공소 제기를 남용할까봐 겁내는 게 사실은 수사기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불기소를 남용할까봐 그게 사실은 수사기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제 재판에 보내면 법원이 사실을 통지하면 되는 길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고통을 겪지만, 그래서 수사권에서 기소권도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더 남용되면 안 되는 게 불기소권이고 불송치권이고 수사를 무기력하게 하는 거. 수사 종결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중요 참고인에 해당되는 이제 전 구단주를 조사도 안 해보고 당시 그 동일 기간 내에 있었던 관계고, 이제 네. 그런 상태고 또 법적으로 상당히 밝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도 안 해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뭐 넘어갔다. 이건 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보충되니까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유명한 이름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를 안 했다. 저는 수사가 제대로 됐는가?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갖는 게 합리적이다 네.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마땅히 해야 될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네.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다. 예. 하면 그 자체만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직무유기를 그렇게까지 쉽게 법원에서 판단해주고 있지는 않고요. 네. 직무유기와 관련해 갖고는 사실은 여러 가지 과실의 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직무유기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걸 놓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그냥 제가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그렇죠. 넘어간다. 무능은 죄가 안 된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직무유기까지 가기에는 험난한 산을 많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헌재에서 검수완박법 공개 변론한 얘기로 바로 연결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한동훈 장관의 오늘 변론 요지 중에는
이 검소완박법으로 인해서 마땅히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사지연으로 예. 그렇게 가면서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들이 국민들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있었죠. 맞는 말씀이고요. 예. 그거는 아주 뭐 정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안타까운 점은 사실은 이제 헌법의 규정을 보면은 검사라는 이제 지위는 네. 검찰청이라는 지위, 이거는 사실은 검찰청이 규정돼 있는 바는 없고요. 법원,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있는 규정이 되어 있고 검사가 등장하는 건 딱 한 구절인데요.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은 요까지 구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쟁의를 할 수 있는 헌법적 기관이냐. 무슨 헌법적 지위가 표현이 됐으니까 검사라는 지위가 있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입법 재량으로 형성할 것이냐의 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제 권한쟁의 문제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답답하면 권한쟁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봤을 때는 네. 이게 사실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벽부터 사실 넘기가 간단치 않은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게 국회 측,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측 변호인단의 그 주된 주장 논지였던 것 같아요. 네,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한 입법 형성 재량은 사실 국회에 있고 국회의 이제 지형도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네. 그걸 입법을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형태가 됐다. 그런 형태는 사실 바로 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네.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입법 형성 재량권이 있는 부분을 이제 권한쟁의로 다툴 수 있느냐. 그리고 더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걸 권한쟁의 사안으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본다라고 할 때 과연 헌법재판소가 국회하고 정면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힘을 견뎌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아마 공개 변론 형태를 취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쟁점화하는 걸 헌재가 보고자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뭐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오늘 보도를 보면서 신기하다고 느낀 대목이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직접 국회 측 변호인들을 향해서 민영배 위장탈당 문제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 수준이 거의 그 공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는 원래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좀 이례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대법원 같은 정책적 법원에서는 사실은 그런 변론상에서의 어떤 구두상의 직접적인 재판관하고 이제 변호인 사이에 법적인 어떤 구두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 답이 안 들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답에 대한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판단에 문제가 있다, 사실관계 인정에 문제가 있다 하면 거기서 서로 논쟁을 막 붙어서 30-40분씩 싸우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녹음이 돼서 공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기능 자체가 이제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돼서 재판관들이 사실관계를 갖고 들어와서 다투고 있는 그 소송단 하고의 법리 논쟁을 직접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봤을 때 헌법재판의 절차적 기능상으로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공개적인 논쟁이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없었는지 모르겠네. 같은 헌법재판소인데. 전부 입에 뭐 제거 채운 자들처럼 하면서 사실상 담합해서 8대0 나온 거 아니에요? 네네. 사실은 이제 헌법에도 그렇고 법원의 재판과 심리, 판결 선고하고 심리는 사실은 이제 공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개라는 건 사실은 예전에 광장인 아고라에 있는 것처럼 공개해서 만천하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비평하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걸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만큼 국가 사회적 관심사를 갖게끔 하고 공개된 이 법정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고 그를 통해서 밀폐된 밀실에서 소수의 인원에 의해서 독점되는 이런 형태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금방 말씀 주신 것 같이 사실 헌법재판에서 그 탄핵과 관련된 논쟁을 한다 하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를 그냥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그 공개 변론을 진짜 해서 용기를 갖고 서로 간에 어떤 논쟁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 어떤 것 때문에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사실관계는 뭐다. 사실 그거만큼 중요한 문제가 이 민주공화정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 있고 지금은 국감 중이지만 곧 이제 쟁점법안 처리로 이제 국면이 넘어갈 텐데요.
이번 정기국회 제일 핵심적인 쟁점 법안 중에 하나가 노란 예. 그 봉투라고 좌파들이 이름 붙인 예. 그 불법 파업 조장법이에요. 예.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저 좌파들이 어차피 밀어붙일 거고, 예. 이거는 일반 법안이기 때문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저지선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예요. 예. 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먼저 선언하는 것이 어떠냐. 어차피 그렇게 갈 거라고 하면 너네 통과시켜봤자 내가 거부권 행사해. 이유는 이러이러해. 그래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우선 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손해배상이라는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은 네. 그 노동쟁의의 행위 태양 자체가 네. 불법성, 위법성을 갖고 있어서 네. 민사상의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그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기초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게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법원 자체에서도 사실은 그 가압류 가처분을 할 때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라고 할 때 특히 일반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사실 가압류 가처분 쉽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점을 사실 간과하고 있는 주장이 있고요. 네. 그래서 노동쟁의했을 때 정당한 적법한 노동쟁의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배상 청구권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가압류 가처분 단계에서 그거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본안 소송에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청구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라고 판단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걸 인정해 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위법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예, 예. 증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럼 그 위법성이라는 거는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반사회성이 있다. 사회 반가치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판단이 법원에 의해서 내려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점을 반사회성 자체를 입법으로 차단하겠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야말로 또 오늘도 바쁘셨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차원에서 왜냐면 이게 저스티스를 추구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부서 아닙니까? 네. 해서 불법성, 위법성 해당되는 판단과 관련해서 사법심사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을 제한해야 되는 것이 온당하고 헌법 질서에 타당한 것이냐에 네. 대한 강력한 의견을 개진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예. 그 내용 자체가 진위 공방이나 이 본안 회의에서 법적인 명분으로 논의가 되고 기사화된 다음에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구조. 네. 대통령이 네.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에 앞서서 헌법적으로 이것을 과연 헌법재판부가 심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유효한 또는 적법한 헌법에 합치되는 이런 법률이다. 라고 균형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질서를 도전하는 이런 반가치가 너무 큰 법률이다 라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워낙 위헌 소지가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이 예. 침해될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네네. 그리고 불법을 저질렀고 불법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예. 하면 이건 법치주의가 아주 근본에서부터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제일 싫어하는 표현을 해서 쓰면 안 되겠지만 좀 과하게 얘기를 한다면 성범죄 사건과 관련돼서 불법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 그 피해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이런 형태로 불법성을 입법으로 해서 제한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판단은 사실 사법부에 맡겨놓은 거고요. 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범위도 맡겨놓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법성, 불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이 그냥 책임 제한만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저는 계류 중에 다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통과되지 못했던 그런 상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 전세 사기범이 뭐 이렇게 많아요? 전세 사기범이 이제 검거된 게 348명이고요. 예. 실제 이제 보낸 사건 개수는 6,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 정점을 찍는 건 내년 상반기다. 전세 사기는 어떻게 사기치는 거예요? 전세 사기가 이제 채워질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빌라는 사실 아파트하고 다르게 가격이 형성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는
새로 지어진 빌라기 때문에 가격이 없죠. 어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2억 정도만 사실은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빌라인데 네. 한 이제 2억에다 더해서 수수료를 붙여서 그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줄게요. 네.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저한테 대신 한 4천 주세요. 그럼 이제 2억짜리가 2억 4천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 중개 수수료를 붙여서 중간에서 신용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 좀 한 2천 정도 주세요. 그러면 2억 6천 정도가 됩니다. 그럼 2억 6천에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임차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2억 6천을 내고 들어왔을 때 집값이 얼마일까요? 아, 요새 집값 오르는 거 보세요. 3억도 갑니다. 그런데 실제 그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2억 6천을 내고 이 사람은 들어왔는데 막상 부동산 가치를 경매나 이런 걸로 알아보고 해보니까 2억밖에 안 되는 거죠. 예. 6천만 원 자기 돈만큼은 보증금이라도 돌려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돌려받을 수 있거나 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 몰라라 그러고 네.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가면. 그리고 중간에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까지만 해도 사실 깡통 전세 개념인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튀깁니다. 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라를 넘겨서 파는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가 그것을 매입하게끔 만듭니다. 매입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하느냐, 문서를 위조합니다. 해서 이거 월세 계약이에요. 이거 2억 6천짜리 전세가 아니라 1억 원의 보증금에 월세가 7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달 70만 원씩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계약을 해놓고서는 중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면 임대인도 당한 사람, 임차인도 당한 사람, 서로 소송을 붙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상태에서 나중에 깨닫고 보면 다 사기 당한 상태. 이런 형태로 사기가 발생되고 있고. 야, 그건 진짜 악질적인 사기다. 악질적이죠. 예. 그렇게 되고 이 내용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막 진행될 때 초기에 이제 이 떴다방처럼 예전에 떴다방처럼 이렇게 이제 보증금을 갖고서는 고액 보증금 받아주는 이런 수수료 받는 이제 단톡방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야 이거 수사한다고? 네. 이게 사기야? 야 그러면 전국의 교도소가 부족할 텐데. 한 개 더 완전 증설을 해야 감당할 텐데 이런 얘기를 논의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바라보고 경찰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정점을 찍을 거다. 네. 예, 사건 피해 규모가. 그리고 그게 가장 크게 또 확장을 시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허그에서 전세 보증. 해준 그걸 또 활용을 해서 허그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자체를 이제 그 주택 보증에서 보증해서 그 돈을 나중에 이제 못 받게 됐을 때 그 보증 보험으로 처리해 줄 수 있게끔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믿으면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보험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되는 이제 상황이 되거나 보험 처리를 해서 된다고 했을 때도 국가 재정으로 몇 천억의 손실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는 분들이 어떤 면에서 어쨌든 저 사회적 약자다. 그렇죠. 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서민들일 거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그게 거의 전 재산일 수 있는데. 예. 예, 그거를 한순간에 어쨌든 사기꾼한테 그렇습니다. 예,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뭔가 좀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뭐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이제 금융정책 지원으로 해서 예. 그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던 부분은 상환을 유예해주고 기간 연장해주고 네. 뭐 추가 대출해주는 그런 금융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실제로 그 돈 자체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짜리 집인데 지금 같으면 한 1억 8천원 더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2억 6천을 보증금을 들어갔던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1억 8천 집을 자기 보증금으로 상각시키고 한 8천 정도만 손해보고 집을 매입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의 자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그런 형태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 돈 자체가 돈이 넘어가고 나서 그 부동산 자체에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인수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게 이제 그걸 전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형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런 사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무조건 빌라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빌라 가격 주변 시세
이런 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이런 사기치기가 좀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네. 아파트는 가격이 다 KB 시세가 또 있고 주변 시세에서 공시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노출돼 있으니까.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단지 숫자가 몇 개, 세대 숫자가 몇 개 되지 않고 또 지역적으로 뭐 어떤 거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있고 위치적으로도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금방 파악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발품을 좀 더 많이 파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누군가가 이제 저게 좋은 조건, 특히 선생님 들어오는데 보증금이 사실 이만큼인데 내가 뭐 한 1,000 정도는 도와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 솔직히 그 돈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럴 땐 절대 그런 계약은 하시면 안 된다. 미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보증금은 내가 줬으니까 그 집 보증금 내가 언제든지 받을 수 있지 않겠어? 네. 집이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집값이 내가 냈던 보증금보다 작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그 집은 내가 이동하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못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을 하셔서 항상 집 가격과 그 보증금 가격을 셌을 때는 훨씬 낮은 70% 정도 선까지는 낮춰서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허그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증보험공사, 그 주택보증공사에도 이 해당되는 내용에서 보증 처리하는 것 관련돼서 그냥 그 소개해준 사람 말만 믿고 처리하시지 말고 직접 전화 통화 한 번이라도 해보셔갖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문제가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아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죄와 벌. 오늘 이승우 변호사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법성 TV의 법승 TV입니다. 법으로 이긴다는 뜻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이 법승 TV로 들어가서 이승우 변호사의 명쾌한 법률 해석도 들으시고 또 직접 좀 연락하셔서 좀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승 TV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